ERU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예,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후보자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예. 알려졌다시피 후보자 아들이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예, 가까운 후배였던 모양이던데. 네. 칼럼에서 그때 이제 김은지 기자 본인의 아픔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저 그냥 후배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실은 그렇게 고위공직자인 것도 빈소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빈소에 왔던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예. 한 번 또 마음에 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 공직인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렇죠.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 6월 6일자로 나갔었고요.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자신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공직에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김은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문상을 와주셨던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지내서 보낸 글이 있는데 인용하셨던 부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늘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전했던 김동연 후보자 공직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들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네. 이게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 결과 면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거고 일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거고 2년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부분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상급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에게 이 상급자인데도 줬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고 밥값이 9만 5천 원이어서 109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청구인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때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거는 그러면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수사 의뢰했습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문제 있지 않냐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쪽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결과 내지 못했다라면서 합동 TF 만들어서 조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 됐는데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도 같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급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청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하급기관이 이 상급기관에게 주는 것은 뭐 잘 보여서 어떻게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급기관이라고 본 서울중앙지검장만 처벌한 건데 문제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날은 선배랍시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훨씬 높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기관이잖아요. 예,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작들을 가지고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도 손을 안 댄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이 감찰반이 이렇게 조금 다소 약한 감찰을 한 바람에 검찰 개혁에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문회가 계속됐죠. 이제 잠깐 이제 김동연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먼저 뭐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를 듣다가 처음 안 게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불가역적 최종 합의.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표현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 한일 간에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에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못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건 원래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오는 거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라면 이게 다시 검토하는 게 충분히 외교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강경화 후보자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네, 2시간 40분 정도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20번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그런 취지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또 더 이상 어떤 추궁을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했고 뭔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온 건 없더라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외특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과연 어떤 당론들을 채택을 할지 기다려 봐야겠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정책 코드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더 결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 여권이었던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 쪽과 좀 연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자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네, 관료이다 보니까요. 어떤 정권에서도 쓰였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인연이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안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속도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도 청문회 이어지죠. 네,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니다. 또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같은 경우만 또 유일하게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고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요. 어제 주로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력과 본인이 그동안 재판하면서 했던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죠. 네,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소수 의견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더불어민주당 따라해서 낸 결과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고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서 낸 적은 결코 없다면서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자꾸 민주당 따라한다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나서셔서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나 박주민을 따라한 거다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장면은? 예, 관련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죠. 예, 속칭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런 논리며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 사형제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당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냈는데 그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나를 따라한 것이냐라는 그런 반론을 해서 좀 약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멋쓰겠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좀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반대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강령이나 이런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체 의견에서도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다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도 이제 계속 다뤘던 사드에 관한 뉴스 또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제도 관련된 내용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면적만 따져서 사업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봤던 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애초부터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한다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군이 이를 회피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자국령 괌에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하는데 23개월이나 걸렸는데 정작 우리 군은 우리 땅에 배치하면서 그거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다만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기존에 배치된 2개에 대해서 철회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남은 4개에 관해서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죠. 자, 다음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매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납니다. 네. 당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일정에 동의했었는데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해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논리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네요.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검찰에서는 5번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3번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4번으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강행을 하고 한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제 법정에 가보면 10시간 이렇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66세 여성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도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걸 자초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증거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된다. 네,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증인을 불러내겠다고 하고 있는 건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놓고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정말 저 갑자기 공장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누가 10년 걸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 재판을 예시로 들면서 법원의 주 사회 재판을 반발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음진리교 사건이 10년 넘어서 겨우 1심 났는데 국정농단 사건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음진리교 사건이라는 게 16년이 걸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워낙 떠들썩하긴 했지만 95년도 일본에서 종말론 주장하는 어떤 신흥 종교단체 오음진리교가 살인가스라는 걸 지하철역에서 뿌렸던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 교주가 우리 공장장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갑자기 왜 공장장 얘기가 나오나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달랐던 게 이게 기소된 사람만 190명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증인 신문만 500명이 넘었었고 정말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번과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것과 비교할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변호인단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약간 좀 황당했어요. 저는. 민망합니다, 사실. 예. 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발언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밝히자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인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나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공무원들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볼 생각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검찰 출신이고 나와서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또 당선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정말 지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딱 하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탄압을 당해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동안의 억울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같은 변호사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하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싸우고 계시다면서요. 네,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공방전을 벌인 겁니다. 예. 난데없이 챗이라는 댓글 공방전이 벌어진 건데요. 챗?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 칭찬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빨간불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요. 거기에 댓글로 정진석 의원이 챗 이렇게 한마디 쓴 겁니다. 아, 다른 얘기 안 하고 챗이라고 예. 했었어요? 예. 거기에 또 대댓글이 달렸는데 예. 박 전 대표가 정 의원 댓글에다가 다시 웬 챗 이렇게 예. 반박 댓글을 달았지만 더 이상 정 의원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아,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표 또 말씀 한마디 더 붙인 것도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제 방송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자기는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무리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국민의당 당론과 달리 끊임없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서 과연 오늘도 이제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미국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인데요. 오늘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이 나옵니다. 관련한 증언들이 벌써부터 공개되면서요.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미 뭐라고 하시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좀 충성을 강요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증언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언론에다가요. 서면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구 받았다라는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풀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방해죄, 우리로 치면은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탄핵의 가능성마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바다 건너 상황이지만 우리 애들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RU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아, 예.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후보자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예. 알려졌다시피 후보자 아들이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예, 가까운 후배였던 모양이던데. 네. 칼럼에서 그때 이제 김은지 기자 본인의 아픔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저 그냥 후배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실은 그렇게 고위공직자인 것도 빈소 가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빈소에 왔던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예. 한 번 또 마음에 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 공직인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렇죠.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 예. 6월 6일자로 나갔었고요.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자신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공직에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김은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문상을 와주셨던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지내서 보낸 글이 있는데 인용하셨던 부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늘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전했던 김동연 후보자 공직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들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네. 이게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 결과 게다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문제 있지 않냐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쪽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결과 내지 못했다라면서 합동 TF 만들어서 조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 됐는데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도 같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급 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청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하급 기관이 이 상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뭐 잘 보여서 어떻게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급 기관이라고 본 서울중앙지검장만 처벌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날은 선배랍시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훨씬 높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기관이잖아요. 예,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작들을 가지고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도 손을 안 댄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이 감찰반이 이렇게 조금 다소 약한 감찰을 한 바람에 검찰 개혁에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문회가 계속됐죠. 이제 잠깐 이제 김동연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먼저 뭐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를 듣다가 처음 안 게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불가역적 최종 합의라는 그런 문구가 표현이죠. 들어가서 표현이 예. 들어가서 그러면 요 한일 간에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에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못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면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거고 일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거고 2년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부분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에게 이 상급자인데도 줬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고 밥값이 9만 5천 원이어서 109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청구인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때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거는 그러면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수사 의뢰했습니다.